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 오딘의 눈 시간, 저는 오딘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패러다임의 그 변화에 대한 현상으로서 한번 우리가 인구에 대한 측면에서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측면에서 조망을 해봤으니까 그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노령화 사회, 노령 사회에 진입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라보는 것은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노령화 사회 그리고 1인 가구 사회가 그 촉발하는 저성장의 시대의 개막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과거에는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우리가 물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만 다만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느냐, 아니면 소득이 좀 작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뭐 벌 수 있는 그런 좀 힘들지만 그런 일자리를 찾느냐의 문제였지, 지금처럼 아예 집에서 쉬어야겠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뭐 그런 현상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혼란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그 동유럽이나 뭐 이런 그 피그스 국가들이 특히 심한데, 거기서 그 맞닥뜨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냉정히 얘기하면 청년 실업률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고령화 사회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지요. 물론 중도 자스민 혁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냉정히 얘기하면 그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만들고, 사건이 버블을 만들고, 버블은 다시 꺼져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고, 이게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개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저성장 시대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고성장 시대가 오겠지요. 다만 그 텀이 전부 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올바른 인식하고 그 구간에 맞는 투자 대안을 찾아야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저성장 시대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대해서 체감하고 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투자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종목이 가야 되는데 왜 이리 안 가는 거야? 과거 같으면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쭉쭉 갔는데, 혹은 테마주가 이렇게 쫙쫙 올라왔는데 열심히 테마주 투자했더니 최근 전부터 제가 그 경고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상당히 안 좋죠. 과거처럼 상한가 쭉쭉 가는 종목도 없고, 그렇다고 급등주라는 건 참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이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이 있으므로 이게 새로운 테마주들이 발생하고, 그 테마주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런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코스닥에 기대를 많이 갖고, 혹은 전문가나 주변에서 대형주들이 탄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이제는 개별주 시대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서 그냥 골반만 내가 딱 때려버리고 너나 해라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지요. 뭐 지금 뭐 천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공공부채도 마찬가지로 뭐 10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문제는 이 경제에서 보면 3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가 있을까요? 가계가 있고, 냉정히 얘기하면 소비하는 곳이고, 두 번째 공급과 소비를 같이 하는 공공부문, 정부가 있을 테고, 이건 공공부문이겠죠? 세 번째 기업. 이 세 군데서 순환적인, 여기서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생산 공급하면 소비를 해줘서 기업은 여기다 돈을 주고 마찬가지로 수입을 얻고, 여기서는 세금을 내고 다시 세금을 내고, 이쪽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세금으로 다시 받고, 이러면서 경제는 선순환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두 개가 딱 걸려버립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가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가계부채가 급증한 게 된 거죠. 그죠? 거기를 막다 보니까 재정 투입을 많이 했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심지어 셧다운까지, 정부 셧다운까지 나오는, 폐쇄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진 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정부 부문도 돈이 없는 거고 가게도 돈이 없는 거고 빚만 있는 거죠. 지금 어디만 돈이 있나요? 기업만 돈이 많은 거죠. 그 냉정히 얘기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돈을 갖고 있는 데는 기업밖에 없다. 냉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돈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란 속성은 돈이 모이는 곳에 모이고 돈은 수익을 키우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돈이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이제 시대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대가 맞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저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봉착을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투자의 대상과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데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장 나쁜 것은 요령은 정과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혼자 변하지 않으려고 바둥대다 하다 보면 금리에 휩쓸리기도 하고 여기 밀리고 저기 밀리고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항상 초점둬야 됩니다. 투자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투자 대상을 찾고 그리고 투자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대개 분들은 요령을 정하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혹은 예전에 이랬으니까 시대는 변하죠.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 생활 습관 다 다른데 하다못해 생활 수준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돈 자체도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얽매인다면 투자에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성장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공 부분의 소비도 만만치가 않고 가계 부분의 소비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소득이 적으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 디레버리징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쪽이 많다 보니까 새롭게 어떤 산업을 견인하거나 뭘 하기가 힘든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하죠.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돈을 찍어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쪽 천조, 이쪽 천조, 공공 부분, 정부 부분 뭐 이렇게 합치다 보면 뭐 거의 3천조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엄청난 그 부채에 뭘 어떤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참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쪼아야 되고 누굴 쪼을까요? 신문에 많이 나오죠. 어디 뭐 세무조사했다 혹은 뭐 저기 무슨 총수 저기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냉정히 얘기하면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이죠. 냉정히 얘기하면 MB정부 때 우리나라 얘기 들어가면 MB정부 때 그 노통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MB정부일 때 사상 최대 금액을 넘겨줬죠. 그죠? 역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정부에서 다음 정부 이전할 때 준 적은 없었다고 하지요. 그 돈이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만 사상 최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그 대통령 하신 분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자기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어디 갔나요? 엄마네 가가지고 돈이 없죠.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정부에. 물론 뭐 강물은 흘러가는데 그 강물 흘러가는 쪽 어딘가에는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 강물은 흘러갑니다라는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경제 3주차에서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준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각종 실물 자산들이 안 오르고 우리 떨어졌죠. 금값 하락 많이 했죠. 그죠? 최근 유가 WTI 보면 물론 셰일가스의 영향도 있고 셰일석유의 영향도 있는데 조만간 미국이 아마 2년 정도 뒤면 사상 최대의 그 산유국이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가 떨어지고 각종 광물, 비금속 광물 등 가격들은 바닥을 모르고 내려와서 움직이지 않죠. 심지어 곡물 가격들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엄청나게 풀었으면 분명히 양적 완화를 냉정히 얘기하면
전 세계에 안 한 나라 없죠. 미국 대표적인 케이스고 기축통화니까 일단 찍고보자. 뭐 유럽 우리가 죽겠으니까 일단 나도 찍어보자. 최근에 그 환율 때문에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휘청거렸었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유럽에서 금리를 낮추니까 금리 왜 낮췄었나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 제끼니까 자기네들 경쟁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니들이 돈 풀어? 그럼 우리도 돈 풀어가지고 맞대응할 거야 해가지고 했던 게 금리 인하였죠. 그죠? 원래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었습니다. 일본, 그렇다면 나도 찍을래. 우리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야. 이래가지고 아베노믹스가 가까울 만했죠. 한국,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저금리 지속인데 금리 동결했죠. 냉정히 얘기하면 이번에 금리 동결할 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절대 금리 못 올린다. 왜 못 올릴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전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거의 뭐 90% 육박했다는 소리 말고 어떤 100%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금리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낮추면 괜찮은데 금리 올려버리면 갚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죠? 여기서 부채를 못 갚고 그럼 전세금 못 돌려주고 아비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세값이 안정되고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범퍼가 생길 때까지는 절대 금리 못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은에서 얘기하기는 금리 동결을 뭐 해외 환경이 불확실해서라고 그러는데 해외 환경이 불확실했었나요? 불확실한 뭐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냉정히 보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뭘까요?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만약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아비규환되면 집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전세를 들어간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체 아킬레스건이니까 금리 함부로 못 올립니다. 못 올린다는 얘기는 냉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유동성에 당분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비금속 광물 가격도 떨어지고 곡물 떨어지고 실물 자산이 부동산도 안 오르죠. 최근 전세값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죠. 재건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무슨 법률 통과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부에서 아무리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부동산 가격이 앞서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노령화되고 1인 가구가 되는 이상 뭐 소형 평수야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중대형 평형은 이거는 요원한 얘기죠. 수요가 일단 감소해버리니까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실물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이 성장 시대에는 이게 올라야지만 GDP 성장률이나 이런 쪽에서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쪽이 안 나오니까 참 힘든 이야기죠. 그렇다면 가처분 소득이 늘면 틀린데 가처분 소득이 늘면 어떤 실물 자산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아직까지 높고 이를 감당할 새로운 산업이나 양질의 고용이 늘지를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 인구는 감소하겠죠. 냉정히 얘기하면 집값이란 것은 만약에 미국처럼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게 뭐 부동산 가격으로 합시다. 이 집을 살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늘면 올라가면 당연히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터닝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떨어지긴커녕 이렇게 돼버리고 미국과 달리죠. 가처분 소득만 이렇게 냈으니까 이 괴리도가 크니까 가처분 소득이 웬만큼 늘지 않는 한은 이건 이제 냉정히 얘기하면 부채 갚기도 바쁘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가계와 공공부채가 증가하니까 부채 갚기도 급급한데 이 부채를 갚게 해주려면 돈을 벌게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최근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정부가 기업을 쪼고 어떻게 해서 만든 게 보니까 전부 기간제 이번에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간제 쪽으로 많이 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간제가 과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한데 냉정히 얘기하면 기간제는 기업에서 보면 이건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늘려봐야 가처분 소득은 인시 방편도 될 수 있겠지만
가처분 소득은 절대로 늘 수 없다. 그렇다면 노령화에서 생산 인구도 감소하니까 당의 수요가 이쪽에 대한 수요도 줄고 이거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도 이걸 갚아야 뭐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든 뭐 다른 실물 자산을 사든 소비를 하든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냉정히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성장이 과거 같은 고성장 시대는 기대를 접어야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대를 접어야 되고 저성장 시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제법 오래된 보통 패러다임은 보통 10년을 좌우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인구를 보면 선진국에서 그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선진국에서 애들을 많이 낳고 그들이 그 산업을 일으키고 소비를 할 정도의 나이가 될 정도면 대략 최소 10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이제 노령사회에 들어가는데 노령화도 아니고 노령사회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소비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정도가 되려면 그들이 크는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때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저성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재미난 것을 보면 이 저성장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뭐 성질 같아서는 빨리빨리 과거처럼 고성장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물건도 많이 만들어서 소비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말도 있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인구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세이브 법칙인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이슈를 볼 때 항상 최근에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슬로우 리커버리, 즉 회복은 느리고 그렇죠? 회복 느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럭처링이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성장 시대의 하나의 이 패러다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투자 방식과 대상을 찾아야겠지요. 어쨌든 간에 유럽이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하죠. 유럽이 상당히 느리게 회복을 하는데 여기다 중국은 최근에 그 삼중전회 이후에 그 리칸첸이 나오는 거 보면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중국도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되니까 구조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투자 대상을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 철강 업체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도 상당히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분진 때문에 뭐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쪽에 노후된 시설을 구조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철강에는 보통 철광석이 들어갈 테고 이걸 녹여야 되니까요. 뭐 유연탄도 들어가겠죠. 이쪽이 수요 주니까 이쪽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진다고 한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중국은 리카첸이 뭐 도시철도 이 철도도 산업이 완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아마 가속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기네 거 구조 중에서 뭐 우리나라 거 쓸 리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은 좀 적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원가 떨어지고 중국에서 경쟁자가 줄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철강 업종들은 일정 부분 수혜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중국의 구조조정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종목이나 업종을 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 화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쪽에 대한 향후 수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당히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어쨌거나 중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선진국든 유럽 등 선진국은 느린 회복을 한다. 심지어 생각만큼 미국의 고용의 개선이 빨리 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투자할 때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느리게 회복하고 중국 구조조정 하는데 한국은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작년과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대입니다. 왜 2%대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80%가 수출인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악화된 거죠. 왜 악화됐을까요?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건 아니고 주로 우리 비중이 큰 것은 중국이 가장 크고 중국은 유럽의 비중이 가장 크죠. 유럽이 느린 회복을 하니까 당연히 중국도 경제가 확
살아가기 힘들고, 그렇다면 중간재를 납품하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이 과거와 같이 높은 기여도를 할 수 없겠죠. 어떻게 냉정히 얘기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가능하고 계속 좋아질 거다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아주 실제로 부풀려서 하고, 작년에 뭐 저기 OECD 혹은 MSCI 뭐 이쪽 뭐 리포트를 가지고 4%니 3%니 막 떠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참 황당했죠. 그 정부는 뭐 4%대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출이 기여도가 악화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월급 받고, 월급 많이 못 올려주겠죠. 그죠? 고용도 생각만큼 늘지 않고, 즉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늘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내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가계 부채가 엄청나고 공공 분야, 물론 정부 재정 지출 많으니까 정부 부채도 많지만 공공 부문이 있죠. 공사라든가 뭐 한국전력가스공사 뭐 기타 등등 뭐 LH공사 공공 부문 쪽에 부채가 이 토목공사하면서 엄청나게 강바닥에 뿌렸기 때문에, 이거 부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없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이 와중에는 소비는 줄어들 거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신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률은 한쪽의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투자 심리는 위축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이 딜레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즘 업종을 보거나 시장을 보거나 종목 보면, 아, 옛날에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쭉쭉 주도주 쭉쭉 갔는데, 요즘은 가봐야 제일 많이 간 게 뭐였나요? 뭐 기껏해야 이제 우량주에서는 KCC나 뭐 LG 하우시스 정도인데, 뭐 그렇다고 뭐 올해 수익률 뭐 그렇게 큰가요? 저희도 그걸 투자했었는데 뭐 그나마 좀 남들보다 낫다는 거지. 과거에 작년에 저희가 그 제약줄 투자하거나 혹은 음식료주 투자했을 때 더블 100%, 200%, 300%, 뭐 400%, 500%,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이 최근은 아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이유가, 냉정히 이야기하면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회복은 느리고 각 구조조정 다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성장 기여도가 약화되고 가계부채와 정부 공공부채가 많다 보니까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투자를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투자 심리는 위축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우리가 투자할 때 요걸 명심하고, 그러면 요게 맞게 우리가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말고 어떠한 투자 대상과 어떤 방식을 써서 그걸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지, 과거와 같은 그 고성장 시대를 생각해서 테마주로 가자, 개별주 모에 가자, 뭐 개별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등락이 심할 때는 참 단타 쉽지 않죠. 계속 물리기만 쉽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신다면 좀 투자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면 IMF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과거 틀리게 이 GDP 성장률 보시면 전 세계 참 4%가 안 되죠. 중국 6% 좀 넘는 7%대죠. 전에는 8% 이하를 생각 안 했는데 중국을, 요즘은 7%의 간신히 7%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로 뭐 6, 7% 가야 되는데 뭐 4%에서 뭐 5% 살짝 넘고 5%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프로젝션은 이렇게 기대 많이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죠? 브라질 뭐 브릭스라 해가지고 한때 각각을 받았던 나라들조차도 생각보다 뭐 2% 살짝 넘거나 3%를 못하거나, 그죠? 뭐 미국이라고 뭐 다를 건 없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실제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가 상당히 회복이 느리다. 요거를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시장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주요 시장 이 정도면 뭐 참 깝깝하겠죠. 기업하시는 분들도 과거 같지 않으니까 수출도 옛날 같지 않고 좀 깝깝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럽의 회복은 하는데 분명히 회복은 합니다. 리커버리 분명히 회복은 합니다.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게, 회복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회복은 하는데 문제는 속도가 느리다 그죠? 그죠? 이 속도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속도가 빨랐다 그러면 0.1% 성장했다 그러는데요. 이 3쿼터 올해 3쿼터 0.1%가 이거 성장한 겁니까?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 우리가 보통 뭐 마이너스 10% 우리나라도 10%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7% 성장, 6% 성장, 4%대 떨어지니까 우와 난리 났다. 그죠? 였는데 유럽이 0.1%랍니다. 아무리 유럽이 0.1%면 이쪽에 수출해서 먹고 성장해야 되는 중국이나 혹은 여기에 중간에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한국이나 요 정도 성장에 어떤 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실적을 추정할 때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거다. 뭐 과거에 5% 성장하고 10% 성장하고 7% 성장하고 뭐 8% 성장하고 뭐 평균 대충 하다 보니까 평균 한 7% 정도는 성장하더라. 이래가지고 내년도 2013년도도 7% 성장할 거야. 뭐 이러면서 딱 대입했더니 그래서 실적을 추정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장이 싸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이거 기술적 분석한 것도 똑같은 거죠. 이동평균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어닝 쇼크가 들어간 거죠. 그죠? 이 재미난 현상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뒀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했다면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여기고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덜 받거나 최소한 투자해서 무리한 투자는 안 했을 텐데 이 과거 이런 걸 정과동으로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만 하신다면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슬로우 리커버리 앤 리스트럭처링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거를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장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참 깝깝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한번 시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내년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그만큼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걸림돌이 뭐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에 셧다운 문제가 생기고 셧다운 문제 생긴 이후에 내년도 넘겼죠. 냉정히 얘기하면 뭐 3월달로 넘긴 거고 내년도 이게 또 넘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임시방편으로만 하니까 공화당도 참 만만치 않죠. 그렇죠? 예, 공화당 만만치 않고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 만만치 않은데 둘이 막 싸우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이 이 재정 문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끝이 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수면 아래로 지금 잠시 내려갔다지 이게 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것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하긴 한데요. 뭐 나와봐야 뭐 별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차례 셧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물론 뭐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오바마 케어가 미뤄진 이유도 냉정히 얘기하면 정부에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밀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밀던 정부가 돈이 있다면 밀겠는데 돈이 없으면 못 밀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이게 참 재정 문제가 문제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서서 설명했지만 정부분도 돈이 없다 보니까 미국 부채 한도는 또 다시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내내 우리가 내년도에도 요것 때문에 좀 홍역을 좀 가다가 출렁출렁 거리는 이유가 요 문제가 한번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일본이 소비가 많이 늘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을 커버하면 괜찮은데 아베노믹스가 어떤 걸 했나요? 아베가 들어오면서 아베노믹스 돈을 풀자, 엔화를 관청 돈을 풀어서 풀면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물가에 대해서 압박을 받겠죠. 그죠? 물가 압박을 받을 거고 이러면 서민들이 죽어나죠. 그죠?
아베가 그거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아베는 여기서 원하는 게 있었죠. 자, 돈을 풀어서 환율 올려줬으니까, 그럼 기업들은, 니들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았으니까, 고용을 늘려라, 이랬더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베도 까먹은 게 있죠? 저성장, 노령화된다는 거에서 까먹은 게 있죠. 그죠? 잊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고, 간과한 건데, 냉정히 얘기하면, 고용을 하고 싶어도 기업이, 그래, 그 환율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고환율, 앞에서 금융위기 때 고환율 제도를 정책을 썼죠. 고환율 정책 쓰다 보니까 서민들 죽어났죠. 그죠? 물가 오르고 거의 죽어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면 고용을 늘려줘야 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해야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딘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벌리고 그러면서 그 인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마땅치 않죠. 지금 새로운 산업이 안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오니까 투자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쓴소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그게 올해 내내 그 일본에서 벌어진 현상인데 그 자민당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죠. 기업들 니들 뭐 수혜만 받고 뭐 이거는 안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죠.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방향을 바꾼 게 그렇다면 강제 월급 올려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투자를 못하면 월급이라도 올려줘가지고 서민들이 물가 어느 정도 하고 다시 이제 선순환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간에 월급 올려서 그러면 서민들이 월급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면 가처분 소득이 는 거죠. 그죠? 가처분 소득이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는 돈을 풀어는 거는 회수를 해야겠죠. 정부도 재정이 엉망될 수는 없으니까 일본도 국가 부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수 방법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냉정히 얘기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론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가격이 올라니까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년도의 경제의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이야기 뭐냐면 분명히 이거는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맞았는데 소비세 올림으로 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그렇게 고성장을 할 수는 없다. 그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일본이 그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도 이런 영향이 벌써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내년도에 그 고민의 문제 중에 또 다른 것으로는 그 유럽권 은행 부실이 물론 은행 동맹을 하게 되니까 좀 전에 그 유럽 문제처럼 그렇게 심해지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에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출렁거리게 되는 변동성 요인은 좀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행권 부실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많죠. 은행 동맹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여전히 신용 경색이 여전하죠. 다만 유럽이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만 돈이 돌지 실물 경제 쪽으로 돈이 안 돌고 있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됐지만 미국에서 그 차기 그 FRB 의장인 자넷 옐렌이 지준금리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지준율을 낮추는 거죠. 그죠? 지준금리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유럽에도 분명히 촉발될 건데 유럽 20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많이 낮췄죠. 그죠?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조만간 지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마저도 지준금리를 내년도에 낮춘다 그러면 실물경제 쪽으로 상당히 돈이 풀릴 것이고 이때는 경기가 드디어 선순환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여러분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은행권 부실 문제나 신용경색은 여전할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은 어차피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약 2년 넘게 보아하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유럽에서도 지준금리를 낮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시면 아마 내년도 시장이 좀 조망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죠. 우리가 문제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써워드 준치라고
그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진 않거나 우려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회복할 거로 봅니다. 그 누천 년에 거친 그 역사를 가진 나라죠, 그죠? 그런데 한국은 양날의 칼이 목을 기르고 있죠. 회복이 느리니까 수출 탄력성은 회복은 기대가 참 어렵고요. 그죠? 수출이 과거처럼 쫙쫙 되기도 힘들 것 같고 가계부채는 계속 누중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령화사야 되고 이런 거가 늘다 보니까 중대형 평수들을 위주로 계속 빠질 것은 명약 관화하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고용의 질은 계속 시간제, 기간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청년인데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양질 일자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벤처나 뭐 이런 거 신기술은 좌와 우가 이 공산당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쪽은 개혁 성향이고 이거는 이제 보수 성향인데 보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가자. 개혁은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청년 실업률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직하면 88만 원 세대라는 게 나왔겠습니까? 그죠? 이 고용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다. 계속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운 산업 나온 게 없으니까 이쪽만 임시 방편 솔직히 그 정책 피는 입장에서도 저 같아도 참 깝깝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솔직히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새로운 산업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고용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 이 경제가 좀 탄력을 받기 좀 힘들겠죠. 거기다가 또 아킬레스건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가 만만치게 늘어나기도 힘들고 심지어 전세 쪽에 돈을 많이 풀죠. 전세 대출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오르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 금리 그래서 못 올리죠. 당연히 늘릴 수가 없죠. 뭐 나라가 IMF 외환위기처럼 한 번 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적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내 칼이 현재 목을 겨누고 있다 보니까 해외가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이 본격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한데요. 좀 이따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신산업이 필요하죠. 신산업은 신기술이 필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정보통신 IMF 외환위기 때 정보통신 제가 이때 1세대였는데 이후에 닷컴 이게 IT 기술인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거쳤냐면 신기술이 이때 뭐 ERP니 뭐 JIT도 있고 뭐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거쳤냐면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조선이 1등 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고 뭐 기계, 건설, 화학, 기타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줬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2004년도인가요? 보통 조선소는 원체 크니까 뭐 강판이 저 위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무전기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전 세계 가장 많이 하는 게 M사죠, 그죠? 는 산데 이때 이분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조선사를 대단하다. 일본 애들은 서너 달 거쳐서, 뭐 자재 들어오면 서너 달 거쳐서 건조할 거를 2주 만에 건조하더라. 와, 한번 보고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영어로 짤라짤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IT가 발달되다 보니까 자재가 적시에 딱딱 들어오고 효율적으로 하죠. 그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이 각 산업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죠? 생산성을 향상시켜버린 거죠. 뭐 ERP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력으로 우리가 조선 1등 뭐부터 시작해서 각종 화학도 그렇고 뭐 전기전자는 당연한 거고 뭐 기타도 거의 이 모든 산업이 글로벌 리더 쪽으로 쫙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래서 신기술 신산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죠. 심지어 얼마 전까만 해도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바이오 때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냉정히 얘기하면 이번에 오바마 케어 연기했죠. 왜 연기했을까요? 냉정히 얘기하면 무슨 뭐 시스템에 뭐 해가지고 뭐 저기 등록하는데 오래 걸리고 뭐 말이 많았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이게 돈 문제죠. 그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 못한 거고 하나 오바마 케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노동
때인가요? 줄기세포 해가지고 바이오 좀 많이 밀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참 푸시를 못 받았죠. 그죠?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참 놓친 게 아까운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산업도 지금 연기되다 보니까 근본적 해결을 뭐 이쪽에 관련돼서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베노믹스도 소비세 인상을 해야 되니까 참 그쪽도 선순환하려니까 좀 깝깝해지기 시작하죠. 중국의 삼중전회 이후에 보면 리코노믹스에 대한 그 평가들이 나오는데 좀 더 나와야겠지만 추상적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게 안 나오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문제는 비전이라는 건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든 국가든 이 비저닝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쪽은 다지자 위주로 들어가는 거지 추상적이죠. 냉정히 하면 추상적이지 어느 쪽으로 가서 경제를 어떻게 확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없죠. 한국은 더 골 때리죠. 창조경제인데 뭘 창조합니까? 크레디트 왓. 이거는 아예 방향조차 설정 안 해주죠. 그죠? 사람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원래 기업에 있으면 이 기업의 그 사업 목적이나 이런 거 할 때 비저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 창조경제지 뭘 창조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제가 무지하게 생각해 보는데요. 퀘션마크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중간 단계입니다. 인간은 경제라는 것은 산업이라는 것은 신산업도 마찬가지고 풍선 같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터지고 또 새롭게 올라가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성장했다가 푹 꺼졌다가 침체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성장했다가 이걸 발판에서 성장했다가 다시 침체에 들어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 이런 구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간 때 상당히 힘들어서 대응을 못할 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밑에서도 이렇게 박스 형반하는 구간이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침체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저금리는 계속되니까 유동성은 계속 풍부해질 거고 지중금리를 낮추니까 시중으로 돈은 더 잘 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동성이 돌아야 유동성이니까 그냥 은행에 맞물고 있으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급속한 출구 전략 힘들죠. 그거 뭐 앞서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고 앞서서 설명했듯이 유럽은 금리 인하했으니까 이거 풀린 달러 하니까 돈 더 푼다는 얘기고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엔화 계속 방출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뭐 불안정한 대외 환경으로 금리 동결한 게 아니고 전월세 때문에 전세 가격 폭등 때문에 못 올리죠. 그죠? 그렇다면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여기서는 그 사이의 전이 단계 때 어떤 새로운 그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단계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그러면 그 저금리 수혜는 누가 받을 것이냐? 가계부채 부담 감소는 맞는데 대신 기업의 조달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뺄 데가 어딜까요? 일본도 기업도 수혜 받았으니까 고용 더하든가 임금 올려라. 임금 올려 소비하자. 그 중간 단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전 세계에 거의 유사합니다. 미국도 기업도 최대 현금 보유할 거 없으니까 투자할 거 없으니까 니들 배당해라로 막 쪼죠. 그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뭐 소셜 그 액티비스트들이 많죠. 그죠? 그런 그쪽 투자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도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던가 이게 투자할 것이 산업이 마땅치 않으면 배당을 늘려서든 뭐 어떻게든 소비하게 하라.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쪽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돈 많은 기업. 이게 촉발점이 된 게 삼성전자가 배당 2배로 늘린다고 그러죠. 삼성전자가 배당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는 기업인데 배당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분간 이런 쪽으로 하다가 중간 단계를 딱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던 고용을 좀 더 늘려서 어떻게 해서든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가계부채는 분명히 감소할 거고 일정 감소화되면 소비는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때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드디어 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동을 해버리면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본격적인 고성장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가 오기 전까지 전 세계 정부는 돈 현재 가계 정부 기업 중에 기업이 가장 많으니까 이 기업을 정부에서든 뭐 사회단체에서든 막 쪼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신문에 많이 나오죠. 안 되면 뭐 저기 세금 조사라도 해서 혹은 무슨 추징법 뭐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아마 이쪽이 나올 건데 여기 되기 전까지 중간 단계에서 그 수혜를 뭐가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분간 고민을 하고 그쪽을 투자의 대안으로 삼아서 그쪽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치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찾으셔가지고 내년도를 노리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10주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시장을 새롭게 한번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 시간은 여기밖에 안 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한번 다양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면을 들어볼 것인가, 이면을 통해서 투자를 어떻게 유추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10주 동안 저와 함께 시장을 한번 새롭게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